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제가 몇 년 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좀 안 것 같아요. 이 중국산 배터리와 우리나라산 배터리의 어떤 차이점. 게다가 최근에 또 파나소닉이 알아서 또 자폭해 주더라고요. 테슬라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파나소닉 배터리가.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우주의 기운이 좀 몰리는 느낌이죠. 게다가 또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CATL을 쓴 것도 아니고 어디였죠? 무슨 파나 무슨 또 이상한 중저가 모델을 또 쓰면서 또 문제가 됐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또 주식 토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끝판왕 두 분 함께 모셔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작에 앞서서 정말 좋은 혜택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해드릴 점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끝판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설치 당일에 즉시 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내간에는 원료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를 받게 되겠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가입에 대한 부담감 갖지 않은 상태로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그에 대한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66-202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도 빠르게 다양한 섹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화진 과장님 그리고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두 분. 네, 한 두 달? 두 달? 두 만인가요? 달이나 됐나요, 저희?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오래됐죠. 맞아요. 좀 됐어요. 그럴 시기입니까? 뭔가 휴가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출장 갔다 왔습니다. 아, 휴가가 남들 다 출장 가는 곳을 휴가 가는 곳을 출장을 갔다 와서 근데 음, 햇볕이 세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선글라스 낀 저희 같이 간 동료들은 여기만 빼고 다 타고 전 선글라스 당연히 안 들고 와가지고 안 탔는데 막 40도까지 갔다 올랐는데 저 휴가 갔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아니 주식시장도 그렇게 햇빛처럼 좀 뜨겁고 과열이 맞아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희 마지막 촬영일과 지금 그 사이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주식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 부분부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대표님. 지금요 다 좋잖아요.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다라는 중국까지 좋죠. 물론 중국 상승은 저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 봐요. 거의 뭐 끝판에 어떤 마지막 불꽃이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뭐 내부적인 문제, 아무래도 대주주장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원래 올해 초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승률 1, 2위를 거의 상승 순위 상위권을 코스피, 코스닥이 다 차지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외국인들의 흐름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스스로 지금 뭔가 무덤을 자꾸 파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길어지면서 자꾸 미루고 있잖아요. 게다가 또 뭐 노란봉투법 통과도 있고 대주주장로세 아직 확정도 안 돼서 아직까지 모르겠다. 오늘 보니까 나머지 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그대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만 조금 개선이 되면은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죠. 거기다가 또 미증시나 해외도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조금 이제 여름 휴가 포함해가지고 조금 아직까지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뭐 어쨌든 3분기까지 좀 쉬어가자라는 기존의 의견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네, 3분기까지 쉬어가자.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뭐 최근에 뭐 7, 8월 달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실적 발표도 있었고 물론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조선이나 그동안 좋았던 섹터들이 사실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이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왔었고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좀 정책적인 흐름들 사실 6월 3일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외국인 수급들이 그동안 한 8조 5천억 정도 들어왔다는 말이죠. 근데 최근의 흐름들이 어떠한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호재 건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뭐 미국에서 뭐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좋았거나 하더라도 사실 강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되긴 했지만은 이런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아니면 대주주 양도세나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처음 들어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기대감 이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방향성을 안 보여줬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지수가 아직까지는 3,200 전후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박스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분기까지는 쉬어가는 흐름을 기억해 보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그에 대한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받게 될 기대 효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조선 섹터 어떻게 보면 마스가 프로젝트로 시장에서는 워낙 이제 기대감이 좀 많아져 왔었고 실제로 그게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오늘 좀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왔다라고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향후에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건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이제 한국 이제 조선사들과 향후에 협력 부분들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왔었는데 오늘 사실 삼성중공업 빼고는 다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MRO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주도로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우리도 진출을 하겠다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향후에 MRO 사업 관련된 수주들을 가져갈 부분들이 이제 산동분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조금 미스 부분도 좀 나올 수 있다는 좀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은 어느 정도 계속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만큼 이제 미국 쪽과 나올 수 있는 이제 LNGC 관련된 수주 공급 계약이 나와줘야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아마 시장에서 제일 기대했던 거는 원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드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번에 조금 우려가 조금 해소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까를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장 증설 관련 이슈가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건 추후에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론 이제 어제 새벽에 나왔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것보다는 조금 우려가 생각보다 조금은 덜하긴 하지만은 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해석을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어제 자다가 잠깐 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글을 올려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마무리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어젯밤에 그 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궁금하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일단 띄운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전 대화해서 이제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네. 오늘도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교회를 급습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미군 뭐 부대를 또 급습한 거에 대해서 이게 내 그 얘기가 들리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로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나도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넘어가가지고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설명을 하면 충분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큰 영향을 미칠 부분까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SNS 못하게 해야 되는 두 명이 있다. 트럼프랑 이제 일론 머스크 두 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어젯밤에 좀 걱정하셨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밤에 열리진 않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 관련 ETF들이 돌아가서 아침에 보니까 다 밀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미 정상끼리 만난다는 거는 그 밑에서 이미 다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다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다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뭔가 서로가 좀 좋은 대화를 하더라도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추후 내용이 좀 궁금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봤던 게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우스갯소리를 이전에 빈살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툭 치면서 그냥 2,000억 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액션이 나올까 싶었는데 그거는 없었어요. 그건 없었고 오늘은 좀 조용히 잘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우리가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화 내용들을 쭉 봤거든요. 쭉 네. 보니까 딱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포인트 잡아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보면 그게 또 이제 일종의 외교력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 이게 이런저런 농담하는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좀 대화는 잘 진행한 것 같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젤렌스키 같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 얘기했는데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평가는 괜찮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거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짜 원전 얘기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원전 얘기 우리 뒤에 있죠. 원전도 네. 사실 원전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걸 또 그냥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이슈가 뭔가 나오기를 시장은 항상 바래요. 네. 근데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이 요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이재용 회장이랑 제스장이랑 둘이서 앉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뭐 대화도 많이 하고 해서 네. 루벤스타인도 왔더라고요. 저는 그 루벤스타인도 참 저분이 와서 또 우리나라에 뭐 하려나 싶긴 한데 칼라이그룹 회장입니다. 되게 큰 헤지펀드 회장님이신데 파월 의장이 그분 밑에 있었죠 원래.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오셨길래 또 뭔가 또 우리나라 헤지펀드에 또 뭐가 있으려나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 일단 전체적인 평가는 그냥 이 회담 자체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정치적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괜찮았었던 것 같고 하지만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빠지는 거는 이거랑 상관없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전 세계 증시의 그 느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고 더하기 대주주장로세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분께서는 이제 조선, 원전, 삼성전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내부적인 요인을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화제 중에 하나가 노란봉투법.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이거는 되게 찬반 논의도 많고 논란도 많고 해서 어떤 해석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여기 있는 노란봉투법이랑 대주주장로세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전 세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 더 플러스 시켜서 어제 이제 2차 상법 개정안 나왔잖아요. 거기 이제 네. 집중 투표제. 그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거 궁금했어요. 네. 네, 일단 하나씩 얘기를 좀 제 의견 드려보면 노란봉투법은 일단 노동자를 위한 정책 맞아요. 그 뭐 노동쟁의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현대차 노조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시작됐고 그거는 뭐 사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저는 이거는 중립기업 좀 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해야죠.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지금 뭐 집중 투표제를 해가지고 뭐 지금 뭐 그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집중 투표제 해야 된다 보고요. 왜냐하면 집중 투표제가 되지 않으면은 만약 3명의 이사를 세우고 싶으면 그 이사를 그냥 회사에서 맘대로 선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갑자기 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뭔가 막 되게 막 고생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갑자기 막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누가 전화를 해요. 네. 이사님 내려오시죠. 그래서 아유 도련님 위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이사가 되고 사무가 되고 CEO가 됩니다. 이런 거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밑에서 이제 올리려고 하거나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가족이 밑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뭔가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투표를 통해서 진행할 때 원래는 회사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3명을 다 찍어놓고 그 사람이 그냥 몰표를 적어서 올라왔어요. 그냥 거수기죠. 손 들어 이러면 그냥 손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1년에 손 한 4번 정도 들고 연봉 몇 억씩 받아가고 괜찮습니다 이거 되게. 네,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집중 투표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데 3명 중에 1명 들어간다고 솔직히 기업이 뭐 운영하기 어렵다?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사실 기업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되게 프레임 씌우는 거라 봐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알아서 잘해주잖아요. 주주들 알아서 잘 챙겨주고 투자자들께 알아서 잘 챙겨주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뭐냐면 정이 많아가지고 다 보호해줘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되게 유명한 기업 셀트리온 있죠. 다들 셀트리온을 강성주주, 강경주주로 표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다 주주들이 보호해 주는 거죠. 잘하니까 자기들 할 거 잘하고 이제 주주랑 소통하고 공매도 있으면 막 거기다가 막 우상지상 때려 가지고 같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환호를 받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주들을 더 이상 등칠 생각만 하지 않고 좀 위하면요. 그냥 위하면서 자기 일 잘하잖아요. 알아서 커버해 줍니다. 음. 3명 그냥 회사가 원하는 사람 3명 말고 주주들이 3명 다 넣어도요. 알아서 밀어줘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고 우리나라 이 국민들 국민성이기 때문에 괜히 그거 가지고 프레임 씌워서 막 주주들이 막 자기 회사를 뺏으려고 생각하고 아니요. 관심 없어요. 음. 국민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관리 잘해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내 주식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지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3번째로 대주주장로세 10억이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참 고생한 것 같아요. 뭐 나쁜 머리 돌려가지고 진짜 고생한 것 같은데 저는 대주주 양도세가 아니고 주식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언젠가 해야 된다 봐요. 미국처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으로 내린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야구장 처음 온 애한테 너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최종 파이널 가가지고 던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고 밑에서 체력이 다져진 상태에서 준비가 되면 해야지 지금 하잖아요. 조금 우리나라 시장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의를 하죠. 대주주 양도세 이런 거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세금 걷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이번에 지금 미국 갔잖아요. 거기 같이 간 기업들 밀어줘서 해외에서 더 매출 많이 뽑게 한 다음에 법인세를 더 많이 뽑아라 차라리. 전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지원 정책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기업을 잘할 수 있게 해서 삼성전자가 뭐 매출을 뭐 2배씩 막 이렇게 뽑은 다음에 거기서 사실 법인세를 분기마다 뽑아가는 게 낫지. 아유 무슨 사업하려면 큰 거 해야지. 우리가 뭐 거래할 때마다 몇천 원 몇백 원 나오는 거 막 몇십 프로씩 가져가가지고 뭐 모으고 모아가지고 티끌모아태산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세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닌데 시점이 안 맞아요. 지금은 최소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지금은 3천 그래도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4천이나 혹은 5천까지 모르겠지만 최소 4천 대는 안착을 해놓은 그 후에 5년 10년 후에 그때 정도 돼서 이제 이제 주식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보자라는 게 맞지.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시장 다 빠져나가고요 안 됩니다. 5천이요, 4천이요. 아유 3천만 유지돼도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위한 거라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고윤철 이제 기재부 장관님이 얘기를 했죠.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법인세에 대한 인상 부분들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부분이 나와줘야 저 주식 시장이 좀 건전해질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님께서 앞에서 내용 다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없는 게 결국 시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질질 끌지는 말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중에 잭슨홀 미팅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 9월 18일에 이제 FOMC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좀 시장이 생각보다 파월이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으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고용을 얘기를 할 거냐, 물가를 얘기를 할 거냐로 해봤을 때 최근에 워낙 이제 비농업 이제 ADP 그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못 나와가지고 고용 쇼크네. 그럼 고용 쇼크에 대해서 해석을 할까? 아니면은 아니야 이제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해봤을 때는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고용 둔화는 생각보다 하방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은 물가로 인해서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표현을 썼어요. 단기적인 제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번 주 PCE나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그 CPI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물가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해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는 9월은 금리나 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 그럼 연내 3회냐 2회냐 이게 1회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연준에서도 지금 쿡 연준 이사를 좀 회의 만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의 독립성이 이게 보장되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뭐 미국에 대한 시장이 좀 더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요? 일단 뭐 잭슨홀 미팅은 사실 이게 뭐 잭슨홀 그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냥 휴양지예요. 음. 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잭슨홀에서 이제 겨울에는 스키 타고 여름에는 그런 거 낚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이 사실 처음에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잭슨홀에서 하게 된 이유, 캔자스 시티라는 동네에서 하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되게 유명했었던 폴 볼커 의장이 연준 의장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경제 컨퍼런스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연준 의장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 볼커 뭐 좋아하지 하다 보니까 이 낚시 있죠. 네. 그 플라이 낚시라고 하나요? 네, 이거를 폴 볼커 의장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 볼커 의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이제 그 플라이 낚시가 되게 유명한 지역인데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이제 휴가를 취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잭슨홀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보면은 다들 다른 회의와는 다르게 이제 무슨 뭐 타운홀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 이름인데 딱 넥타이 풀고 뒤에 막 초원인들 앞에서 얘기해요. 그만큼 여기서 이제 편한 입장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회의보다는 좀 더 편안한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이 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 치고는 이번에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물론 하나 큰 의미를 두자고 하는 거는 파월 의장이 이 발언이 좀 방향이 바뀌긴 했어요. 원래는 데이터 보고 하겠다, 뭐 모르겠다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에 따라 가지고 말을 바꾼 거다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은 원래 그냥 9월쯤 되면은 본인 의견을 슬슬 바꿔볼까 싶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실컷 잘 잡아놨는데 이제 이 금리 이 최근에 이제 관세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연준은 기다린 것 같아요. 주요 국가들한테 관세율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대략적으로 관세율이 나와야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라도 해보는데 전혀 없으니까 막 어디 뭐 백몇십 %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통적인 퍼센티지 15%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연준이 딱 15%인 게 확인이 되자마자 바로 아마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이번에 금리를 이제 슬슬 받고 좀 움직여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멘트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그냥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그리고 8월달 시장 원래 안 좋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8월달 원래 쉬어가고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드렸지만 원래 휴가 가기 전에 다 팔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갔다 와서 이제 보통 4분기 때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한 게 또 12월까지 쭉 이어지고 1월달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4분기는 아직 한 달 남긴 남았는데 여전히 지금 중국이라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죠. 근데 근데 예전처럼 중국한테 그렇게 크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중국은 1기 때랑 달라요. 1기 때는 트럼프한테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이미 1기 때 그렇게 붙어보자 해서 탈탈 털려가지고 지금 거의 그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중국이 1기 때처럼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3개월 연장돼서 11월 달까지 이 협상이 진행됐잖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나쁜 요인이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되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계절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은 적절히 쉬어갈 시점에 적당히 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지나고 나면 또 연말까지도 지수를 뽑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거에 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께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9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네. 9월에 근데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평 많은데 금리 인하가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좀 뭔가 불안하거든요. 뭐 이게 지금 시장이 지금 선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9월에 잘 갈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자꾸 드니까 예전에 이런 항상 뭐 얘기들이 있잖아요. 항상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로. 근데 찬바람이 올해는 늦게 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고 워낙 근데 올해 뭐 상법 개정 이슈 있어가지고 뭐 지주사들이나 이제 배당 관련주들이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올랐잖아요.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거라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 좀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옛날에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있으면은 이제 10월 달에 매도세가 나왔다라면 요즘에는 조금 더 빨리 당겨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그것도 아직까지 대주주 양도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섹터
섹터들이 지금 결국에는 지금 주도 섹터가 바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어. 조선이나 이제 방산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최근에 로봇도 올랐죠, 2차 전지도 올랐죠. 결국에는 뭔가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섹터여서 애초에 지금 이제 리밸런싱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9월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도 섹터가 빠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저 밑에 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변화는 생각보다 저는 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우리 시장을 볼 때 뭔가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지표라든지 음. 이벤트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지표라고 하기를 지표는 어차피 금리는 할 거라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본다라면 아마 우리 내부적인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상법 개정이 마무리가 됐고 결국 또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의무 이제 확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대주주 양도세나 이제 이게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외부 활동 끝났으니까 이제 내부 단속도 해야죠. 아. 이게 아마 9월달에 제일 큰 이제 번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5천을 가기 위한 정책을 쓸 것이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것처럼 3천 밑으로 보게 될 이 시장의 반응을 보이게 할 것이냐 이게 큰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여기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8조 산 거 다시 거두자 아니면은 더 사자 이 마인드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큰 시점이 아닐까 9월 달이 왜냐하면 또 10월 초 되면은 추석으로 한 일주일 정도 쉽니다. 아. 굉장히 큰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할 시점이라서 9월 달은 대응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살얼음판 시장일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러면 그때는 뭐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나을까요? 오히려 이런 시장과 관련된 것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랑 관련된 거면 제가 좀 자신 있게 의견을 드릴 텐데 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시장 지금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는 거에 거의 이후에 80%가 저는 80% 이상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이 시장은요 보면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9월 달에는 어쨌든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걸 9월 이후까지 끌고 가지 못할 거거든요. 이제 해외 이제 일정 끝났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머지가 다 처리됐고 대주주 양도세가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걸 갖다 대통령의 어떤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왔는데 기존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사실 바로 반응 나올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줄어들 것이고 분위기는 확연히 살아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뭐 또 노란목도법 가지고 또 이렇다 저렇다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게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업사이드를 제한시키기에는 물론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저는 저게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노동자를 보호한 법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다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강도의 차이는 있고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대주주 양도세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진짜 10억으로 줄어들게 되면요. 그냥 올 사반기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끝입니다. 올 사반기 그냥 끝이에요. 매도하고 미국으로 하는 게 나아요. 환율이 높아도. 근데 만약에 50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올 연말까지 지수는 뽑아가지고 저는 전고점 최근 고점 최소한 이제 3,500 이상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다. 충분히 10%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잘 가면 4도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됐나 봐요. 네. 결론적으로 일단 외부 상황보다는 이제는 내부로 시각을 좁혀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네. 좀 뭐 지금 주목하고 계신 섹터나 종목이 있을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언뜻 듣기로 로봇,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로 일단은 탑픽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금리나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 하반기 기술 이전이나 네.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머크사 같은 경우가 이제 키트루다 SC 이제 FDA 품목화가 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한 10년 넘게 이제 바이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하반기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도 이제 로열티를 받는 회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따 원전 얘기는 하겠지만은 네. 이거 로열티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빅파마 업체들이 돈을 번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한 기술료를 받는 겁니다. 이제 그게 단순하게 100억, 200억 수준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조 단위로 이제 매출을 인식하고 있는 시점인 알테오젠이나 뭐 에이비엘 바이오도 오늘 뭐 신고가를 찍었고 네. 그리고 뭐 리가켄 바이오나 이제 보로노이나 이제 특히 비만 치료제와 같은 페트론.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빅파마가 신약을 개발하는 거에서 한마디로 어시스트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제형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좀 선도 조절을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중요한 좀 하반기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제약 바이오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요? 제약 바이오는 저도 동의합니다. 음. 제약 바이오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랑 지난번에도 항상 우리 얘기했지만 이게 그 우리나라가 뭐 물론 이제 신약 개발도 하고 있지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하는 게 복제약이잖아요. 네. 라이센스가 되게 많이 끝나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와이프랑 가서 다시 맞았지만 그 가다실 있죠. 네. 자궁경부암 주사. 그 가다실로 라이센스가 끝나죠. 올해인가 내년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아. 그곳 지금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라이센스가 끝나게 되면은 복제약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뭐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큰 약품들이 어떤 라이센스들이 다 만료가 되면서 이제 그런 복제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매출도 엄청나게 늘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존 같은 기업들 당연히 좋죠. 거기다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서정진 회장님 열심히 해외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고 계시고 막 본인이 이제 영업하고 계시는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지금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2차 전지로 바뀌었죠. 코스닥이. 근데 원래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바이오 제약이었어요. 그냥 바이오. 근데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었었죠 그때. 셀트리온 빠지면 다 빠져요. 아. 위아더 월드였죠. 그러니까 야 셀트리온이 괜히 셀트리온만 잘못한 건데 나머지가 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점이긴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더 내실을 많이 다졌죠. 그래서 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열티라는 게 이게 참 좋은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건물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따박따박 이제 나오잖아요. 네. 똑같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월세를 뭐 20만 원, 3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진짜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 깔아주는 매출이 있으면 기업은 그걸 믿고 다른 거를 되게 도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바이오 제약주들은 일단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올해부터는 무조건 바이오 제약주는 최소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상, 종목 한두 개 이상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필수 포트 반도체와 함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너무 좋죠 최근에.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데가 이제 삼성전자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고 애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삼성전자한테도 뭔가 기운이 몰리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 이유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주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여튼 그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참 바보 같은 게 디스플레이 같은 거 하면 솔직히 디스플레이 기술력은 삼성전자랑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못 따라와요. 근데 뭐 싸죠 BOE 뭐 중국의 이런 애들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니들 10년 동안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못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애플도 이제 신형폰이 나오게 되고 신형 아이패드가 나오게 되고 새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어디 거 쓰겠어요? 뻔해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밖에 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속해져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실적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이 사업부들이 다 살아나요. 물론 이제 TV도 10몇 년 동안 1등인데 뒤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등이고요. 그건 1등이 항상 하는 걱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뭐 휴대폰 난리 났죠 지금. 뭐 휴대폰 말할 것도 없고 디스플레이 뭐 좋고 반도체 하나인데 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테슬라랑 엄청난 수주 계약을 맺었고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오늘도 두 분이서 안 왔는데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면 저는 그냥 삼성은 이제 갈 거라 봐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가격 조정을 좀 하는 것 같다. 납품업체들 가격 조정을 하는 것 같다.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누구보다 지금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건 엔비디아다. 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삼성전자 수율만 올라온다 하면은 삼성한테 파운드리 맡기고 TSMC한테 한번
차였잖아요. 음. 라인 증설을 해달라고 했다가. 근데 삼성이 파운드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생산을 더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좋죠. 그리고 지금 거의 칩 공급 업체가 SK 하이닉스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여기서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얘들아 우리 100만 개 필요한데 우리 얼마에 줄 수 있어? 이러면 삼성이랑 SK 둘이 싸웁니다. 싸게 좋은 제품 주려고. 그러다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 원가가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매출은 더 올라가겠죠. 왜? 삼성이 파운드리로 들어오면 더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매출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싸게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매출 원가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은 올라가요. 그럼 엔비디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삼성전자 사야죠. 네, 어. 경쟁 들어가니까. 어. SK 하이닉스는 좀 이미 올랐던 부분인데 하이닉스도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네. 삼성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엄청나게 거세게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엔비디아에 이제 게임 관련 칩 공급한 거 보니까 가격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때려버리더라고요. 네, 그게 삼성의 강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지금 SK하이닉스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수율이죠. 근데 확실히 지난번에 팔란티어랑 같이 해서 수율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 아마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 바이오랑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고 곧바로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증권가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20 쪽에 들어가는 거 물론 이제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중국 쪽 생산 준다는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파운드리 쪽 적자폭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만 누적으로 지금 4조 5천억 정도 이제 적자기는 한데 물론 이번에 그 계약했던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디죠? 그 테슬라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어차피 27년 쪽 이제 생산이긴 하지만은 애초에 이번에 엑시노스 이제 2,500 들어가는 거 이제 갤럭시 이제 플립 쪽 7 이제 그게 이제 3분기 때부터 실적으로 이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적자폭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닌텐도 2 쪽에 들어가는 거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파운드리는 제가 볼 때 한 2년 내에 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거기서 크게 좀 선방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HBM 관련해서는 지금 퀄 테스트 여부가 제가 알기로 지금 8월 말쯤에 12단 반도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폰은 아마 내년 1분기쯤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물론 이게 공시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은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을 수 있다는 점. 최근에 이오테크니스가 주가가 빨리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일단 리드 타임상 이미 물량들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대한 분위기 쏠림이 생각보다 이제 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하반기 쪽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만큼 일단 레거시 쪽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파운드리만 적자폭을 얼마만큼 줄이냐가 제가 볼 때 실적 서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 저희 항상 이렇게 두 분이랑 말씀 나눌 때 처음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삼성전자가 진짜 두드려 맞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진짜 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더 기대감을 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에서도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뭐 인텔 지분 10%, 삼성전자 지분 이런 걸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살짝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를 판단하는 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라이브하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가 내 기업의 투자 이 현황을 봐요. 어떤 수급이 주체가 들어왔는지 봅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외국인들은 들어오면 좋아하잖아요. 개인들이 들어오면 에이 그러죠. 기관이 들어오면 요즘에 얘들 좀 단타 쳐서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언론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글로벌 자금 시대고요.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해외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수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해외에서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메타에 들어왔다가 거절했죠. 더 크게 키우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자금 시대예요.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감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내려주고 그거에 대한 지분을 받겠다. 저는 이거만큼 좋은 거 없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딸들한테 용돈을 줘요. 네.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줘요. 그럼 이제 그 5만 원을 너희들 맘대로 써라 하는 것도 있지만 보조금이잖아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썼는지 살펴봐야 되죠. 근데 그거를 잘 안 살펴봐요. 내려놓고 보면 그게 바이든이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우리가 이 정도 내려줄게. 더 줄 수도 있어.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분을 가지면 미정부는 뭡니까? 너희들한테 투자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미국에서 블룸버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인텔이 미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당 받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만일 나중에 삼성전자 계산해 보니까 지금 보조금 따라 하면 한 전체 삼성 이 퍼센티지의 한 1%에서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만일 미정부가 우리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져가요. 그럼 삼성전자 이 주요 주주현황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찍히지 않아요. 거기에 미 재무부가 찍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봤을 때도 해외의 큰 연기금이나 해외 유명 증권사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증권사가 들어왔을 때 그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근데 미 재무부가 들어와 있잖아요. 증권사보다 오히려 더 탄탄한 데 아니에요? 그 저는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왜 미 재무부가 들어오는 건 안 좋아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오케이 지분 가져가는 건 좋아. 우리가 좀 걱정됐고 제가 좀 경계한 건 뭐냐면 거버넌스예요. 경영 참여. 네. 잔소리하지 말라고. 근데 인텔에 대해서 거버넌스 안 하겠다 그랬어요. 단순 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일반 주식도 어디가 누가 갑자기 확 이제 지분을 확보하면은 바로 이제 금감원들이 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거 왜 확보한 건데?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단순 그냥 투자다 아니면은 뭐 이거 뭐 이제 경영권 참여다 이렇게 나와요. 경영권 참여면 골치 아파지죠. 그럼 이제 그 회사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고 이제 이거 한번 한바탕 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 투자라고 하면은 네. 그냥 투자해놓고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우리가 내려준 그 보조금만큼의 이 지분을 달라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나중에 지금은 막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그 지분이 계속 이렇게 있어줘요. 거버넌스도 안 해요. 그럼 이제 최소 받쳐주는 그 수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미국 정부가 이제 삼성전자 뭐 매도해도 될 것 같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시장 연이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삼성과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이상 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강하게 뭐 미국이 삼성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1점 몇 %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커버링 가능하고 그리고 이 물량이 나중에 삼성과의 어떤 미국 정부와의 이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스켓으로 삼성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시장가 매도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 물량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걱정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조금만 개념을 바꿔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미정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국민의 혈세를 그냥 남의 나라 기업들한테 투자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던져줘요. 주고 나서 최소한 배당은 받아가야죠. 네, 저는 이거 되게 사업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라 생각해서 저는 되게 감동 많았거든요. 와 이거를 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욕을 하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단 너무 그럼 우려하지 않고 좀 긍정적인 면들을 보면서 지켜보자. 긍정적인 쪽을 조명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세요? 일치하실까요? 일단은 뭐 사실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자 쪽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물론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그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미국 재무부가 지분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이제 의결권과 관련해서 좀 개입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거 얘기는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렇다라는 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뭐 향후에 뭐 투자 관련 이슈나 원래 처음 이제 인텔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TSMC에 조금 제안한 것도 있었습니다. 얘기한 거는 이게 예전에 이게 그 드라마가 그런 게 나왔는데 그해 우리는 이게 있었죠. 1등과 꼴등을 같이 앉혀놓고 같이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너네 인텔 우리가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조금 학습 효과를 통해서 조금 올라와. 대신에 너네 TSMC에게는 향후에 뭐 세제 혜택을 주든 여기에 대한 기회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수율 개선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해요. 뭐 테슬라가 바보가 아니고 애플이 바보가 아니고 퀄컴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 수주가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이제 엔비디아죠. 근데 네. 엔비디아를 공식적으로 이제 뭐 의무공식은 아니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 이 내부의 상황을 봤을 때 전 사실 이게 중국의 이제 H20 안 넘어가는 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H20은 이미 호퍼 모델은 이미 레거시 모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음. 모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겨우 준다는 게 야 니들 지금 루빈까지 나온 거 알고 있는데 이제 호퍼 다음에 블랙엘 다음에 루빈인데 루빈까지 나온 거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야 무슨 재고떨이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호퍼를 팔아라라고 하다가 뭐 중국에서 막 하니까 그냥 그러면 좀 호퍼 좀 개선된 모델을 내보내겠다 했는데 그거마저도 싫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요번에 최근에 있는 이제 앞으로 며칠 있다 열릴 컨퍼런스에서 블랙엘의 개선된 모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호퍼는 버리고 블랙엘로 넘어가서 이제 루빈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걸 싫어하겠죠 중국이.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HBM4로 넘어가는 시대고 타이밍 네. 자체가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도 이제 호퍼 버리고 우리 호퍼 모델 쪽에 삼성이 좀 넣긴 넣는데 블랙엘이나 아니면 이제 루빈 쪽에 어떤 이 자세한 협상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된다 봐요. 새로운 어떤 시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기존 거 하던 거를 갖다 해서 그냥 얘기하면 금방 되지만 새로운 어떤 모델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이제 발표가 좀 늦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전망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근데 엔비디아에 넣는다고 했을 때 그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기존에 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도 많이 주는데 분명히 고객 뺏기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또 자기들이 만드는 그 GPU의 생산량도 조절할 거거든요. 네. 무조건 생산 많이 할 수 있어서 무조건 많이 뽑아버리면 단가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산량 관리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복잡하게 지금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은 뭔가 더디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지만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그동안 되지 않았었던 그런 수주들 테슬라랑 퀄컴이나 애플이 바보가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안 사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면 이제 수주가 뭐 이제 하이닉스나 딴 데 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 어떤 이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결국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대해봐야 하는 이슈는 엔비디아 납품, 그리고 그렇죠. 얼마나 물량을 하는지를 좀 네. 예의주시해보자. 네. 올해 안에만 그래도 발표가 나주게 되면은 내년에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 보고 있고,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쩔 수 없어요.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네. 너무 외국인이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음. 일단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바꾸고 정신을 차려야지만 코스피가 진짜 뭐 4천을 가도 5천을 가도 갈 수 있지.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 있는데 코스피 4천 5천이요? 절대 못 가요. 불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 백날을 그렇게 해도요 못 올라가요. 삼성전자 매수 관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의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게 좀 그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가격을 협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중국에 대한 매출에서 15%를 정부에 납품을 해야 되고 이제 금액을 이제 줘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어디서 메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지금 HBM4든 아니면 12단 반도체든 여기서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삼성전자가 들어와야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비용단을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기서 분명히 상쇄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삼성전자가 12단 반도체 생산 라인을 생각보다 빠르게 좀 진입할 수 있다라 좀 보이게 될 거고, 물론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AI 고객사들이 빠르게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호퍼는 지나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의 울트라 쪽에 대한 지금 생산량이 더 많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3분기 실적을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 뭐 잘 될 거고, 파운드리 적자폭 얼마만큼 줄일 거냐. 그럼 여기서 이제 과연 HBM 쪽을 얼마만큼 진짜 디램 매출에서 50% 이상까지 맞춰주느냐,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이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져왔던 게 매출로 이제 반영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내년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시장을 더 큰 그림으로 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제가 볼 때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여기서 맞춰보겠고요. 또 단골 섹터죠. 2차 전지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기하면서 이화진 과장님께는 여쭤봤거든요. 네. 요즘에는 좀 2차 전지에 좀 더 적극적인 관점이시냐라고 해서 저는 좀 대답을 어느 정도 들었는데 2차 전지주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확실히 예전과 느낌은 살짝 바뀐 뉘앙스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일단 소재단, 이제 가격단에서 이제 움직임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8월 10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CATL이 이제 저 강산 저 채굴 관련 이슈가 참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좀 해왔습니다. 이게 아마 10월쯤에 중국이 아마 공급 개혁 관련된 발표를 좀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그 이전까지는 소재단의 이제 반응들이 생각보다 올라오게 될 것이라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전기차 업황 속도는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어차피 시장에서 이미 노출되어 왔던 거고, 이제는 그런 ESS 쪽이나 이제 뭐 관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미국에서 있을 뭐 중국과 관련된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이제 그런 양극재 업체나 음극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는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로보틱스나 이게 확장되는 면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주가는 계속 좀 단기적으로도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일단 뭐 10월 그 중국의 공급 계약 소식이라든지 미중 간의 반사 수혜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기업들 실적도 조금 돌아서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뭐 중국 리튬 광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중국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좀 연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국이 원래 잘하는 게 뭐냐면은 걔네들은 뭐 물론 뭐 AI 잘해요. 부럽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카이스트 이런 데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AI는 뭐 중국이 좀 우리나라한테 앞서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중국이 이제 예전에 뭐라고 불렸냐면은 세계 공장이라 불렸죠.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되게 많이 하고 공장들이 되게 많이 중국에 있잖아요. 그만큼 중국은 생산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한테 붙었다가 휘청휘청 거리고 경기가 이제 애매해지니까 갑자기 중국이 잘하는 걸 총동원하자 그래서 생산량을 엄청 뽑아내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 1분기였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1분기 때부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빵 뜨길래 왜 뜨지 싶었더니 갑자기 우리가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테무, 쉰 이런 애들이 전 세계로 퍼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로봇 하나에 막 200원, 300원 주고 사가지고 왔더니 뭐 일주일 쓰고 버렸어요. 뭐 이런 일주일 이용료가 200원이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중국이 그렇게 공급을 엄청 밀었죠. 완전 밀어붙이면서 했는데 이제 요즘에 테무, 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시 이제 먹히는 게 이제 안 먹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이렇게 계속 뽑아내다가는 진짜 우리가 자멸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새로운 이제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일단 갈 때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공급을 한번 제한해보자, 공급량을 줄여보자. 이렇게 되면 일단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거든요. 전 최근에 중국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펀더멘탈 이런 거 아니라 봐요. 그냥 그것 때문이에요. 공급량 조금 조절하니까 올라가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DRAM 때도 그냥 막 삼성전자 막 뽑아주다가 나머지 치킨 게임이 반도체 시장에서 열렸을 때 삼성전자 계속 생산하고 나머지는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아 생산량 줄였을 때 꼼짝도 안 했어요. 근데 삼성이 걔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우리 조금 생산량 조절할게 그러면 반도체 가격 확 튀거든요. 그거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중국은 그거 말고 중국이 올라간 이유는 없어요. 지금 그 경기에 올라간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엄청 힘들어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투자하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전지 얘기로 넘어와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제가 몇 년 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좀 안 것 같아요. 이 중국산 배터리와 우리나라산 배터리의 어떤 차이점. 게다가 최근에 또 파나소닉이 알아서 또 자폭해 주더라고요. 테슬라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파나소닉 배터리가.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주의 기운이 좀 몰리는 느낌이죠. 게다가 또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CATL을 쓴 것도 아니고 어디였죠? 무슨 파나 무슨 또 이상한 중저가 모델을 또 쓰면서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었던 그 모든 배터리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배터리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나마 지금까지 중국이 유리하게 좀 갈 수 있었던 건 LFP였는데 LFP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걔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다 싼 것만 나왔잖아요. 보면은 뭐 비아디 뭐 비싼 모델도 있다고 하지만
뭐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뭐 그 퍼센티지가 뭐 20%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소비를 하고요. 해외로 가는 거 없고요. 일본 안 되죠. 우리나라 지금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없죠. 네. 유럽에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럽도 테슬라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가 모델만 쓴 거죠. 저가를 싼 LFP를 넣어서 더 싸게 해서 계속 진행해 왔던 건데 거기 한계점이 왔죠.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LFP를 안 하고 있었어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가성비 떨어지니까 굳이 3원기 하지. 그러다가 우리나라 갑자기 그래요. LFP 좀 할게요. 테슬라를 위해서. 테슬라도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그 과도기적 구간이 있으니까 LFP 할게요 하면서 갑자기 이제 중국의 LFP보다 우리나라 LFP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알아서 자멸해 주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되게 큰 이제 좋은 어떤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은 좀 좋고요. 그리고 네. 그 사이에 ESS가 나왔잖아요. 네. ESS도 결국은 AI 테마예요. 결국은. AI. 네, 왜냐하면 AI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같은데 얼마나 전력이 음. 많이 소비가 돼요.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AI의 이런 최신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나 ESS 다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ESS 같은 거 사실 옛날 테슬라 되게 신경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막 자꾸 더 높은 전력, 효율이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위험하지만 원전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거 막 원전 딴 데서 우리 갖고 오는데 전기 소모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우리 회사 옆에 회사 하나 지어. SMR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휴대폰도 보면은 요즘엔 안 그러지만 휴대폰을 완충한다 하더라도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잖아요. 딱 ESS가 그 역할이거든요. 아. 옆에 놔두는 거예요, 그냥. 어. 그래서 저는 ESS가 AI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ESS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휴대폰이 예전에 우리는 왜 휴대폰 이거 뒤에 빼가지고 꼈다 뺐다 했잖아요. 맞아. 꼈다 뺐다 예. 했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아 그쵸. 꼈다 뺐다 했었던 시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전해놓고 깜빡하면 막 부풀고 네. 이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내장이 돼 있고 그리고 아예 껴서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외장 이제 배터리가 네. 있는 시기가 지금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딱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이 시장이 그렇게 될 거다라 보고 있어서 지금 외장 배터리 얼마나 많이 써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업종이라 보고 있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2034년까지 421조 원을 전망한다고 하잖아요. 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금 ESS를 설명해 네. 주셨고 앞서서 이제 2차 전지 뭐 소재단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각자 소재와 셀 중에 어떤 걸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대표님은 어느 쪽을 더 유망? 우리나라는 지금 타이밍에 소재 가야 돼요. 소재. 네, 전 지금은 소재 가야 되고 이제 원재료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 잘하는 놈들이 잘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보통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도 돌아왔고 그쪽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다시 너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서로 얼라이언스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아주 좋은 액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도 소재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3분기 실적에서 소재들이 아마 음. 실적으로 좀 반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음. 거예요. 보통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네.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 이번에 LNF도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3분기 때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 3분기 때 실적이 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겠죠. 1, 2분기 때는 흑자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소재단이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4분기 때는 이게 또 셀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극재 쪽 갔다가 이제 셀 쪽으로 4분기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분위기는 확실히 좀 나쁘진 않은 걸로 보이고 있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관련 리튬 가동률 자체가 50%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담도 줄어들게 될 거고 지금 당장에 이제 소재 업체들 공장 많이 돌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게 효과도 또 좋아질 수 있죠. 네. 두 분 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소재로 네. 의견을 모아 주셨네요. 소재 하면은 또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그룹주에 대한 점검도 궁금하고 그 두 그룹이 예전 한 2, 3년 전에 막 공매도 관련해서도 되게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지금 현황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런 해석도 궁금합니다. 공매도 중지가 됐었던 시기에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는 네. 공매도가 엄청 청산이 많이 됐어요. 물론 이제 재개가 되면서 다시 좀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죠. 밑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어쨌든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 분위기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관심사에는 공매도 따위는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없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지금은 가격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 지금 들어가잖아요. 다 네. 죽어요. 그리고 공매도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공매도는 사실 최고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그 회사가 거의 가격이 제로에 수렴할 때인데 네. 주가라고 하는 건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이론적인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정보의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위험이 그만큼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지금 가격대 나선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 걱정은 지금 가격대는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있고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은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게 일단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를 봤을 때는 네. 일단 둘 다 지주사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는 어쨌든 이게 예전에 포항제철 때부터 철강이에요. 근데 이제 철강은 최근에 또 N이 또 애매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철강 쪽이 좀 도움이 당장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요건 좀 차츰 개선이 될 수 있을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포스코를 투자할 때는 걱정을 하셔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포스코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즉 2차전지 관련 쪽으로 이제 많이 사이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열심히 모으셔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장기 포트에 포스콜릿을 넣는 건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모아가기. 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부터 천천히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분기, 4분기가 중요할 것 같고 내년에 이맘때쯤 되면은 여러분들 손실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 그래도 오랫동안 갈 거라고 보시나 보네요. 그래도. 2차전지 쪽이요? 네. 내년 이때쯤이면 거의 한 1년인데. 최소한 보수적으로 봐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꽤나 많이 커버가 됐을 거라 보고 있고 이 어쨌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2차 전지도 꽤나 이 산업이 커졌고 우리나라가 네. 또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가가는 산업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게다가 또 테슬라라고 하는 이런 또 굉장히 좋은 어떤 매출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산업을 좀 앞에서 이끌 수 있는 업종이 된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뭐 예전에는 이게 뭐 반도체를 제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위주로 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나라를 이끄는 업종이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업종마다 하나씩 다 사놓으면 돼요. 돌아가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2차전지도 그거에 하나에 들어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도 거기에 중심에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두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은 힘들지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다 보면요. 마이너스 40% 50%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단기적 관점에서 이제 자르냐 안 자르냐 그 차이인데 저는 보통 가지고 있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뭐 마이너스 70% 80% 갔던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실제로. 근데 그때 당시 뭐 위기 상황이 오면서 이제 그렇게 더 손실이 커졌는데 네. 결국은 좋은 기업은 주가를 평가를 봐봐요. 좋은 평가를. 그래서 뭐 주식할 때 뭐 40% 50%는 그냥 뭐 막 되게 막 별로 없는 케이스는 그냥 아니기 달고 때문에. 사는 뭐 감기 같은 거에. 그렇죠. 맞아요. 딱 감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드시는 상황이 맞긴 맞는데 좀 네. 힘을 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요? 지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아까 1년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 업황 회복하는데 시간을 벌어준 게 제가 봤을 때 ESS 쪽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건 중국 공급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가 물론 이제 올해 초쯤에 이제 내년에 이제 전기차 캐즘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포스코 퓨처엠 대표님도 내년 한 6월쯤에는 좀 얘기는 했다가 조금 더 다시 지연되는 모습이 나아졌고 뭐 트럼프도 IRA 관련 뭐 얘기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제 실적이 여기서 ESS 쪽으로 뭐 LG 엔솔이나 뭐 LNF나 뭐 하나둘씩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캐파 공장을 하나둘씩 이제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쪽 시장에서 뭐 성장률이 조금씩 올라오겠지만은 그 시간을 이제 전기차가 돌아오는데 시간을 충분히 벌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 길어지다가 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타이밍은 사이클은 나올 수는 있다라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2차 전지 하면은 전기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까 우리 저기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점차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밸류에이션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차 전지라는 섹터 종목을 볼 때 이거 하나만큼은 꼭 확인을 해보자 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아까 뭐 실적 이런 걸 봐야 될까요? 실적은 어차피 시장에서 이번에 2분기 때 보게 되면 나노신소재도 잘 나왔고 뭐 LG 엔소도 잘 나왔고 에코프로 비엔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 비엔도 코스피 이전 산장 신청도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국 공급 계약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국 공급계약. 단순하게 이게 단순하게 2차 전지 소재 쪽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철강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관련해서도 다 큰 개혁안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러 시장들이 3분기 정도는 트레이딩 접근 시기라는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과연 시장에서 뒤바뀔 수 있는 전략들 우리가 단순하게 북미 쪽만 비중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유럽 쪽에 대한 변화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큰 변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중국 공급 계약안이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또 보고 계신 이벤트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 없었던 산업이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이제 우리 시선에 들어온 지는 불과 한 4,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뛰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꼭 거기서 처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기업들 많이 처졌죠. 그래서 이제 노스볼트 같은 데는 망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한 것 자체가 이제 이 업종 자체가 한 번의 사이클이 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이 이제 그 중국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딴 쪽으로 얘기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ESS랑 전기차 두 개를 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최근에 테슬라 모델 Y가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향 테슬라 6인승 모델 네. 모델 Y가 인기가 엄청나게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국이 좀 껴있긴 하네요. 어. 그 테슬라는 중국향의 어떤 매출이 좀 중요한 시점이 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앞에서 ESS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2차 전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AI랑 엮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차 전지가 올랐을 때는 단순히 전기차만 가지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비판을 받았던 멘트 중에 하나인데 전지가 자동차에만 쓰입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에 다 제가 엄청 욕먹었어요. 맞는 말인데 사실 2차 전지가 다양한 곳에 쓰이고 그리고 전기를 또 생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를 또 저장해둬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ESS가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새로 매출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는 AI라는 쪽과 2차 전지가 얼마나 조금 더 이제 붙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미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두 업종들을 좀 같이 보면서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마 남은 4분기 때는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인기가 꽤 있는데 그 6인승 모델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인도량과 판매량을 보여주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보조금 얘기도 있는데 보조금 더 이상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어차피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는 같이 좀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 중국을 강조해 주셨고 특히 테슬라가 중국에 지금 출시하려는 6인승 모델이 어느 정도 숫자가 찍히는지 그게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종목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는 2차 전지 하면 좀 LNF가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LNF를 담는 게 좀 더 이득일까요? LNF도 저도 물론 테슬라 쪽 밸류체인 단에서 이제 미국의 LFP 이제 ESS 쪽 캐파가 유일하게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좀 매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가가 좀 덜 올라왔던 종목이 전 나노 신소재라 좀 생각하고 나노 있습니다. 신소재. 나노 신소재도 사실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이번 네. 2분기 때도 예상치가 한 영업이익이 15억이 나왔는데 18억이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가 15억이었단 말이죠. 물론 큰 금액은 아니긴 하겠지만 이게 3분기 때부터 좀 구조적 재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라서 일단 셋업체들의 이제 본격적인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서 나노 신소재에 대한 3,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좀 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는 원전. 전 원전하면 심청이가 떠올라요. 너무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힘들다 보고만 있어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올해 상반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여곡절이었고 드디어 좀 올라서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또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급락을 하네요. 뭐 오늘 조정은 그냥 단순하게 하루짜리 세론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아까 한수원이랑 뭐 아마존이랑 뭐 네. S에너지랑 뭐 같이 뭐 MOU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원전은 물론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수주를 쌓아 나가고 실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루어질 이제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긴 했지만은 뭐 애초에 그와 관련된 로열티는 2009년대부터 계속 하고는 있었습니다. 우리 원래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죠. 그때 20조 수주를 받았을 때 원래 로열티를 1조 8천억 줬었어요. 그거는 줬었던 부분인데 굳이 이제 시장에서 그런 노이즈를 좀 만들었다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 납품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고, 이제 22년도부터 뉴스케 파워항도 준비를 해왔었고, 이제 SMR 준비를 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 공장 뭐 매각한 그 자금도 뭐 세팅을 했고, 대략 한 1조 정도 자금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두산 밖에 인적 분할 보내면서 차입금까지 생겼어요. 이제 그걸로 뭘 할 거냐면 창원의 SMR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할 건데,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주 받고 보내고 이제 이걸로 이제 실적만 쌓아 나가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 빠졌을 때 뭐 이제 끝났나 아니나, 오히려 원전은 이제부터 이제 그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보시면은 6만 원대가 지금 한 4개월 동안 계속 박스권에 있어요. 이게 또 박스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조정인가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물론 이번에 조금 세게 한번 빠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복귀를 했습니다. 네. 계단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요. 아직 안 끝났다. 대표님께서는요? 맞아요. 전 딱 그냥 주식 조금 오래 한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계단 형태에 올라가는 거고, 한번 훅 미는 거는 되게 자주 나와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두산빌리티가 뭐 빠지고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거냐,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사실 되게 빨리 올라온 게 맞긴 맞잖아요. 네. 빨리 올라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멈춰주고 좀 쉬어주면서 이제 주가도 사실 재편을 하는 시점이 분명히 필요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정을 이용해서 좀 물량을 늘려가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쨌든 이쪽에 원전 관련주의 대장이 되면서 네. 원전 쪽에 뭔가 이상한 소식만 나오면 또 그냥 같이 밀려버려요. 근데 앞에서 과장님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게, 일단 우리나라는 그 원천 기술이 없어요. 대부분 다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또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린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원래 그렇게 해오던 건데 이제 그걸 정치 이슈화 시키니까 이게 정말 막 굴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그렇게 프레임 씌워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번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네.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굴욕 계약 논란을 이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게 싫으면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해야죠. 근데 이제 모든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맨날 이제 특허권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오히려 그렇게 지급을 하면서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그렇게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 네, 그 굳이 이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되게 좀 이런 인프라가 안 좋아요. 전선도 그렇고 뭐 인터넷 설치해달라고 그래도 뭐 문제도 많고 한데 그런 거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해서 어쨌든 소비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전기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원래는 생산자, 브로커, 소비자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넘어오는 기술이 나와요. 요즘 네. 그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하나 그것도 싫어. 그냥 우리 회사 옆에다 하나 지어줘. 하다 보니까 회사 옆에 데이터 센터 옆에 ESS가 여기 있고 그 옆에 또 SMR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공급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전력이 소모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게 맞을 거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웨스팅하우스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준비가 다 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저 되게 공감하는 게, 준비가 끝났어요. 그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새로 막 수주만 뽑아내고 이제 빠바박 싸면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주식을 볼 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수주가 찍히지도 않았고 뭔가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찍어 올리는 거 저 되게 위험하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팅되고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주가도 좀 쉬어주고 이거 너무 정상적인 상황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저 밑에서 산 분들은 뭐 몇십 프로 떨어져도 그냥 괜찮아. 아우 마음은 나쁜데 좀 그래 이러는데 위에서 사신 분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조금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기업의 주가가 끝날 거다, 끝나지 않을 거다라 평가하는 건요. 그냥 AI만 보시면 돼요. 네, AI만 보시면 거기 아마 다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주 잔고가 쌓이는 기업은 그렇게 크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걱정거리. 특히 뭐 우리나라는 모든 업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이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언론이 진짜 문제예요. 네, 트럼프를 워낙 싫어해가지고 네. 트럼프를 좋아하는 언론이 없잖아요. 어. 뭐만 하겠다고 하면 때립니다. 근데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분명히. 방금 이제 그 수주잔고 이야기 해주시면서 수주잔고가 쌓이는 쪽은 그래도 배신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수주잔고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던 쪽이 조방원이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는 원전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또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가 이제 뭐 올해 목표로 한 100조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누적 잔고로 이게 2년 전에 대략 한 20조 정도를 봤단 말이죠. 20조 정도가 이제 수주 정도 1년치에 쌓은 게 그거예요. 근데 최근에 현대로템이 9조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 이상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이제 유럽이 본격적으로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자체적으로 방산 경쟁력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게 하나의 리스크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원전은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 BHI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지금 이제 1조 한 4천억 정도밖에 쌓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되면서 매출로도 인식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은 물론 그동안 이제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시작을 했던 거는 그만큼 이제 하나둘씩 우리가 올해 2월달 아니죠 작년 9월달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때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수원과 협약을 맺은 게 올해 1월달에 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 리스크를 결국에 다 해소됐다라고 저는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수주 쌓일 일만 남았다. 뭐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그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로템이 3년간의 그 10배 주가가 올라왔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원전의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통을 원전이 좀 이어받을 수 있다 이런 네.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제2의 마스가 뭐 이런 얘기도 이제는 진짜 주가에 반영이 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세부 사안이 나와 봐야 돼요. 확인이 한 번 더 돼야 돼요? 당연하죠.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하자라는 주의여가지고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재료 노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내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큰 매출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남기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네. 그렇게 해야지 그거 가지고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진짜 배당을 주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해야 되는 건 그냥 딱 한 라인이에요. 그냥 많이 팔고 많이 남기고 많이 네. 나누고 딱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에 원전 쪽은 이제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방원 중에는 그래도 이제 앞에서 끌어주는 게 이제 AI라는 이제 이 뭔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 테마가 앞에서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 쪽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직까지 별력이 없죠. 아직까지 딱히 별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게 장단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나와주면 단기적으로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빠진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해주면 좋겠지만 뭐 굳이 안 해준다 하더라도 이제 좀 쌓아가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은데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 같은 큰 이런 이벤트에서 한번 확 알려주면은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시선을 줄 수 있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하죠. 네, 세부 사항은 좀 확인을 해보자. 이 모든 것들 저희가 나눈 얘기들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러면 원전주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은 최근에 구글도 그랬고 이제 빌 게이츠도 이제 방한했죠. 테라파워 이제 투자를 해왔고 물론 이제 대형 원전은 네. 좀 오랜 기간이 걸리죠.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AI 관련해서도 나름 얘기를 해왔었고 지금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도 에너지를 지금 수급을 확보하는 게 그게 제일 우선시해요. 그게 그러니까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뭐 엄청나게 그런 원전 SMR 쪽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좀 단기적으로 SMR 수주가 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쪽에 대한 공급 계약이 본격적으로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대형 원전은 하반기 때부터 루마니아랑 폴란드랑 저기 스웨덴 뭐 체코 뭐 템물린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자재 쪽으로 받을 수 있는 원전 회사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수주를 계속 공급 공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기자재요. 네.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네. BHI. 일단 BHI가 먼저 일단은 위로 먼저 상방으로 또 뚫었으니까 일단 얘네가 일단은 확실히 최근에 공시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일단 수주 잔고도 쌓아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이 두 가지 종목을 가장 눈여겨 보세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현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잘 하던 걸 죽였죠. 탈원전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친한 선배님도 피해를 보시고 했는데 그 선배님은 이제 다시 사업을 재개하시는데 미국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사실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BHI나 사실 좀 큼지막한 스케일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소형 원전 관련 기업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아직 전혀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열심히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시점이어가지고 지금은 뭐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일단 앞에서 이끌어주는 업종들이 기업들이 좀 더 잘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좀 눌러주고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네. 눌러준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지금은 제일 매수의 전략은 좀 좋은 것 같고 매매 전략은 그냥 눌릴 때 조금씩 분할 매수 접근. 눌릴 때 분할 매수. 네.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건데 AI 하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전력기기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력기기랑 원전이랑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다 좋다고 봐도 돼요? 원전 전력기기 전선 전 다 좋다 봐요 지금. 아, 특히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애들. 다 그러면 그 매매 전략도 비슷한 관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 네, 저는 비슷한 시점. 어. 다 더 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까 보고 있고 지금 뭐 미국의 M7 기업들 특히 뭐 AI 관련 기업들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도 같이 쉴 거예요. 이때다 싶은 거죠. 그 저번에도 이거 말씀해 주셨던 네. 것 같아요. 전력 쪽 다 좋다. 네. 과장님도 전력기기 지금 시점도 괜찮다고 보세요? 나 이제 하반기 때부터 특히 효성중공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멤피스 쪽에 수주 물량들이 쌓아 나갈 거고 이게 아까 인프라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결국에는 HD 현대일렉트도 엘리바마가 있고 이번에 이제 저기 울산 쪽에 공장이 작년에 다 완공이 됐죠. 이게 올해부터는 실적이 정설 효과가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28년 이후에 이제 물량들을 수주를 받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는 북미 비중이 좀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뭐 최근에 변압기 뭐 관세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네. 뭐 이번에 HD 현대일렉트릭이 2분기 때 한 관세 비용이 해봐야 딱 2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관세 영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좀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원전까지 좀 알차게 질문을 드려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시장이 변곡점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치기 전에 대표님과 과장님께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 네. 하고 싶은 말씀 또 그 뭐라 하죠? 영상 편지? 영상 편지 남겨주세요. 어떤 분께서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좀
네, 뭐 혹시나 다음 방송이 추석 전일지 후일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9월 달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리스크를 다 해소시키면서 우리가 꿈꾸던 5천을 바라보게 될 중요한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좀 지금 상황에서 주식 시장에서 좀 좋은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긴장돼요, 9월.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9월 사실 우리나라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대주주 양도세가 될 것 같아요. 그게 해결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이게 대주주 양도세가 정치적 이슈고 정치적 이슈는 우리가 이게 해결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거겠죠. 오히려 손댈 수 없는 그런 악재성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게 좀 빨리 걷어지게 되면은 9월 달이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제일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8, 9월이다라고 아마 올해 연말에 우리가 좀 다시 돌려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그거만 좀 잘 참아내시면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잘 눈여겨보면서 또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양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